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2주 연장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1주차 강의 때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비대면 강의가 2주도 연장돼서요. 대면 강의를 4월 13일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4월 13일도 할 수 있을지는 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 얼굴 직접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편을 살펴봤고요. 오늘서부터는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크게 이제 법원하고 당사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법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우리 교재 33쪽 한번 보시죠. 33쪽 보시면 재판의 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이란 게 뭐냐? 자, 재판은 재판기관이 행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다. 여러분이나 나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건 공권적인 법적 판단은 아니에요. 근데 재판은 뭐다?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다. 누가 하는? 재판기관이 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다. 그 재판기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단독판사, 합의부, 재판장, 수면법관, 수탁판사 등이 이제 재판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런 재판기관이 행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다. 여기서 공권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교재 재판의 의 부분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면 여기서 공권적이라 함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판단 내용이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기관이 행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다. 그리고 이때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판단 내용이 강제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하는 그런 법적 판단은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니까 재판이 아니죠. 자, 재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판결, 하나가 결정, 하나가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34쪽 한번 보시죠. 34쪽에 보면 표가 있죠. 표를 한번 볼까요? 그 표에 보면 재판의 종류에서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판결을 한번 보죠. 판결은 재판기관이 법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원의 개념을 넓게 보면 어떤 조직법상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의미를 좁게 보면 재판기관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법 조직으로서의 법원에는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 좁은 의미의 법원은 재판기관을 말하죠. 재판기관. 그래서 이때 이 재판기관은 그럼 뭐가 있느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단독판사, 합의부가 재판기관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재판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수명법관은 뭐고 수탁판사가 뭔가요? 수명법관은 명을 받은 법관이다 이런 뜻이고요. 수탁판사는 뭘까요? 부탁을 받은 법관이다. 그럼 수명법관하고 수탁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감에서 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는 명을 받은 법관이고 하나는 부탁을 받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수명법관은 이거는 상하관계, 명령관계에 있구나. 그리고 수탁판사는 뭐예요? 동등한 대등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수탁판사 수명법관에 대해서는요. 우리 34쪽 맨 위에서 맨 윗줄 한번 보세요. 34쪽 맨 윗줄에 보면 합의부의 재판장은 구성원 1인에게, 그러니까 합의부원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은 구성원 1인에게
1인에게 화해 공고라든지 법원에서의 증거조사와 같은 어떤 사건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임받은 법관을 숙명법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합의부 구성원 중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화해를 공고해라. 그리고 법정 외에서 증거조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명을 하면 그 명을 받은 사람이 수명법관이 되고 수탁판사는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수서법원이 동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맡긴 경우 그와 같은 처리를 맡은 판사를 우리가 수탁판사라고 이건 부탁을 하는 거죠. 수탁판사. 그러니까 재판기관은 이제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단독판사하고 합의부가 있고요. 그 외에 재판기관으로서 이렇게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표로 다시 돌아와 보면 판결이나 결정은 재판기관이 누구예요? 법원. 그러니까 단독판사나 합의부고요. 명령 같은 경우는 뭐죠?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재판기관이 돼요. 판결을 한번 보죠. 어떤 경우에 판결을 하느냐?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경우, 우리가 이제 항소, 상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요. 2심 재판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죠. 그런데 소를 제기했다든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상소를 한 경우 이런 소나 상소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을 해야 돼? 판결을 해야 돼요. 판결을.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할 때는요. 필요적 변론이에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변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변론은 뭐냐? 원고 피고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서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절차. 이걸 변론이라고 하는데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판결은 선고라는 방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 선고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판결문이라고 하는 법정 서식을 통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 선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결은 이와 같은 선고라는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항소, 상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결정이라는 재판을 한번 보면요. 결정도 재판기관은 법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라든지 부동산 처분건지 가처분 신청을 하죠. 이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결정으로 재판을 해요. 결정. 그래서 이 결정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수적이며 파생적인 사항 또는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정으로 재판을 해요. 그리고 결정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임의적 변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변론을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 선고가 아니라 고지라는 방식으로 표시가 돼요. 고지는 뭐냐면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법정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돼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결정서를 송달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지를 하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법에 이제 항고, 재항고. 1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고,
이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우리가 재항고라고 해요.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일 신급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동일 신급에 대해서 불복. 내가 아까 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얘기했잖아요. 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전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했어. 이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그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겠죠, 주로. 채무자가 다투려고 해.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동일신급 법원에 해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한 대전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이의 신청은 뭐예요? 동일신급 법원에 대해서 하는 불복이 이의 신청이에요. 이건 판결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명령. 명령은 재판기관이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재판기관이 되고요. 명령은 주로 소송 지휘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소장 각하명령, 뭐 성명 준비 명령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명령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명령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도 항고라든지 이의 신청의 방법이 있어요. 요것이 이제 우리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35쪽에 재판의 효력 한번 살펴보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재판의 효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통설은 판결에는 자기 구속력이 있으나 결정 명령에는 자기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자기 구속력이 뭐냐? 자기 구속력, 스스로 구속한다는 거죠. 자기 구속력인데, 우리 그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기속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구속력, 기속력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용어가 좀 더 정확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나는 이제 기속력이라는 표현보다 자기 구속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니냐, 이래서 나는 이제 자기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수님에 따라 이제 기속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속력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많이 써요. 이게 뭐냐 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자신이 선고한, 일단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기속력, 자기 구속력이라 그래요. 응?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어요.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요, 선고한 법원도 판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판결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소해야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 자기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해. 이렇게 판결에는 자기 구속력, 기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 명령에는 자기 구속력, 기속력이 없다는 게 우리 통설의 입장이에요. 통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정 명령에 대해서 항고, 불복수단이 항고잖아요. 항고를 한 경우에 이 항고가 제기되면 결정 명령을 한 법원이 스스로 결정 명령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통설은 이걸 두고 봐라, 결정 명령에는 기속력이 없다, 자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판례는 왜 결정 명령에 자기 구속력이 없냐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판결이든 결정이든 명령이든 재판은 자기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 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결정 명령을 한 법원도 임의로 결정 명령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 변경할 수 있어? 항고가 제기되면, 그리고 그 항고가 이유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고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민사소송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봐요. 재판인 이상 판결이든 결정이든 명령이든 자기 구속력, 기속력이 있죠. 근데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항고를 하면 결정 명령에 대해서 결정 명령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결정 명령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통설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판례 입장이 훨씬 논리적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재 40쪽 한번 펼쳐보시죠. 교재 40쪽. 교재 40쪽에 보시면 이제 법원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요건 내가 한번 언급한 내용이에요. 자, 법원의 의미는 광의로 보면 사법 조직으로서의 법원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집행관, 뭐 법원 직원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좁은 의미의 법원은 뭐예요? 재판기관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41쪽의 두 번째 단락 보시죠. 41쪽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되고 여기에는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있다. 자, 42쪽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한번 보죠. 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한번 개념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법관의 제척이란 게 뭐냐? 자, 법관이 구체적인 42쪽이에요. 법관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 이게 제척이에요. 제척이 뭐예요? 법률이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관이 어떻게 돼?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리가 제척 사유라고 해요. 그럼 기피는 뭐냐? 44쪽 한번 보시죠. 44쪽에 한번 보시면 법관에게 제척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판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아까 제척 같은 경우에는 제척의 효과는 뭐예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기피는 뭐예요? 기피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 판사에게는 기피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회피가 있어요. 46쪽 한번 보죠. 46쪽에 회피는 뭐냐 하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건 뭐 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회피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 이걸 회피라 그래요.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요.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판사에게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그게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예요. 자, 그럼 먼저 법관의 제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2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이렇게 법관은 법률이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데 그럼 이 제척 사유에는 뭐가 있느냐? 제척 사유에는 지금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흔히 많이 문제되는 제척 사유 2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유 한번 볼까요? 42쪽에 보면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이 돼요. 제척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 사건 당사자라는 게 뭐냐? 사건 당사자는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보조 참가인
또는 선정자까지 포함된 의미예요. 그럼 보조 참가인이라는 게 뭐냐? 보조 참가인은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보조인이에요. 보조인. 보조인으로서 승소 보조자죠. 그러니까 원고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 이 보조 참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자. 선정자는 뭐냐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에 여러 사람이 모두 공동소송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을 뽑아서 그냥 대표 당사자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대표 당사자로 뽑힌 사람을 우리가 선정 당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정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 당사자를 뽑은 사람, 선정자에게도 미쳐요. 그때 이 선정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 당사자에는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 참가인, 그 다음에 선정자도 포함돼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해당 법관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든지 선정자라든지 보조 참가인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과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으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럼 자 여기 이제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우리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언급된 내용. 그래서 흔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예를 갖다 내 교과서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예냐 하면 자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종중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가 됐어요. 그럼 이때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종중이죠. 종중. 근데 우리가 이 종중이 뭔지는 알죠? 종중이 뭔지는 알지? 예를 들어서 뭐 김혜희, 김씨, 우리가 흔히 문중이라고도 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강원도 정선전시인데 정선전시 이런 게 문중 종중이에요. 이 문중 종중에 이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종중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종중원 중에 한 명이. 자, 그런데 이때 이 종중원의 권리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죠? 종중 규약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죠? 그런데 해당 법관이 종중원이야. 예를 들어서 정선전시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종중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법관이 나야. 자, 이런 경우에 나는 나의 종중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종중 규약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돼? 당사자인 종중의 또는 당사자인 종중원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사유 한번 보죠. 두 번째 사유는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판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자,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주주에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준다. 이래가지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만약에 제기했다고 치자고요. 그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나서도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담당 판사도 그 회사의 주주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담당 판사도 삼성전자 주주야. 자, 이런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냐 이거죠.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당사자인 회사의 주주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는 없고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그친다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그친다. 그래서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